측량 비용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면적에 비례해서 경계표 설치 비용은요 반반씩이지. 아니 이게 상식으로 보세요. 상식 가지고 이걸 갖고 논란할 건가? 선생이 그런 말 실수했다고 쳐봐. 그거 갖고 뭘 논란을 해? 한두 번 얘기한 것도 아닌데, 응? 논란할 것도 없어. 그리고 여러분끼리 싸울 필요가 없어. 뭐 하려고 여러분끼리 싸우고 어쩌고 논란을 해? 선생한테 가져오면 되는데. 그럼 말 실수했다라고 한번 해보자고. 그래도 이거 한번 상식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거 측량할 때 측량기사 2명이 와서 여기 몇 걸음 다니겠어? 50걸음 다녔으면 여기 100걸음 다닐 거 아니냐고. 에? 그럼 땀 어디서 더 많이 흘렸었겠어요? 여기서 많이 흘린 거잖아요. 에? 수업 시간에 이거 내가 똑같은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수업 시간에 했어요.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내가 앞에서 수업하면서 뭐라고 뭐 말을 실수했는지 내가 한번 보긴 할 텐데, 그런 거 가지고 선생 바로 옆에 있는지 와서 물어보면 되지 뭘 여러분들끼리 논란을 해. 더맨더머끼리. 그럴 필요 없어요. 누구하고 논란했어요? 그러니까 공부해야 될 건 공부 안 하고 쓸데없는 거 갖고 그 공부 들고 있는 거야. 괜히 말하고 싶은 거리지 말할 거리가 아닌가 이거는. 그렇죠? 아니, 내가 봐도 그렇겠다. 누가 안 배운 사람, 길거리 가는 사람 보고서 이거 지금 측량해서 경계표 만든다라고 할 때 측량 비용 어떻게 해야 될까? 반씩 내라 그러면 이쪽 사람이 억울해 보이죠? 경계표는 그럼 왜 절반씩 부담해요? 이런데. 이게 지금 땅이 좁고 땅이 넓다고 해서 경계표 많이 쓰나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절반씩 부담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한국은 거의 다 경계표 설치 비용은 관습에 따른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어요. 관습에 따라서 경계표 설치 비용은 또 부담하기도 해요. 근데 담의 특수 시설권은 필요한 사람이 무조건 해야지 반씩 하지 않습니다. 이 왜 그러냐면 이쪽에 있는 소유자가 경계표 설치합시다라고 하면 이 사람이 뭐래요? 난 필요 없다 그러죠. 그럼 결국은 필요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이게 관습에 따른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어서 굳이 싸우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자체가. 그래서 이것도 있죠. 측량 비용도 어떻게 해야 돼요? 면적에 비례해서 부담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관습이 있으면 관습에 따른다 그러면 그 관습대로 하면 되겠죠. 관습이 있으면 관습에 따른다라고 하는 규정이 없는 게 뭐라고 했죠? 담의 특수 시설권하고 그다음에 여수급여 청구할 때, 남는 물 급여 청구할 때 그 시설 설치 비용 있잖아요. 이거는 필요한 사람이 부담하는 거예요. 특수한 경우. 그거 정도만 이렇게 보시고, 이런 걸로 그냥 대화할 건덕지도 아니에요. 이런 거는 그냥 와서 선생님이 말을 잘못한 것 같다 그럼 와가지고 그냥 물어보시면 돼. 그럼 얼른 나와서 정정하면 되는 거야. 그런 거 말고 딴 거 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다 같이 그런 거 가지고 싸우면은 싸우진 않았겠지. 네 말이 맞다 내 말이 맞다 그럴 필요 없어요. 뭔가 이제 뭐 저 아까 얘기했듯이 왜 임차인은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느냐 뭐 이런 얘기가 서로 오고 하고 뭐 그래야지. 이런 걸 무슨 대화를 해. 지금 나한테 카톡 들어와갖고 질문 온 거는 그 13명이서 서로 카톡을 하면서 관습법상 법정치상권을 취득할 때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다가 기타 처분행위 할 때 기타 처분행위로 인해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야 된다라고 할 때 그 기타 처분행위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매매가 있을 수도 있고 교환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강제 경매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매매 교환 강제 경매 할 때 동일인 소유였다. 그럼 강제 경매는 기준이 언제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가압류가 먼저 있었고 나중에 본압류에 의해서 강제 경매가 되면 가압류시. 근데 가압류 없이 바로 본압류가 있었으면 본압류시. 즉 처분금지 효력이 발생할 때 그때 동일인 소유면 된다. 그럼 이때 동일인 소유였는데 이후에 중간에 소유자가 바뀌었으면 그럼 그때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이상 없이 성립하느냐. 뭐 이런 논란거리가 돼야지. 이런 걸 가지고 서로 토의하면서 카톡에서 서로 왔다 갔다 하고 지금 13명이 지금 위에서 한참 토론하길래 중간에 끼어갖고 내가 이거는 가압류가 있어도 거래는 할 수 있잖아요. 가압류가 돼 있는 부동산 거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압류 할 때만 동일인 소유였고 그 가압류에 의해서 경매가 이루어지면
그래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가 생기면 무조건 성립하는 거예요. 중간에 소유자 바뀐 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걸로 서로 이렇게 논란하면서 지문이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 거고, 뭐 좀 그래야지. 에이, 참. 네? 수준 얘기는 안 했어요, 내가. 그리고 선생 저기 있으면 빨리 얼른 결론 짓고 딴 거 공부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끼리 자꾸만 이렇게 옥신각신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빨리 와서 질문하세요. 빨리 와셔갖고, 지금도 한 분 오셔갖고 질문했으니까 내가 제 내용을 알았지, 안 그랬으면 또 몰랐을 거 아니냐고. 그럼 또 다음 시간까지 또 그 얘기 있잖아, 이러고 또 연결될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얼른 와서 질문하세요. 자, 이번에 이제 공동 소유 할게요. 공동 소유. 그럼 들을 때는 이상하지 않았어요? 들을 때 이상했어요? 그럼 질문을 왜 안 해요? 그런 거? 이상했으면 얼른 질문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들을 때 제가 수업 시간에 항상 질문하라 그러죠? 수업 시간에 질문하셔도 돼요. 들을 때 이상한 거 있으면 바로바로 그때 질문하세요. 네. 끝나고 나서 여러분끼리 얘기해봐야 해결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바로 질문하세요. 선생님도 사람이다 보니까 말하다 보면 발음 헛나올 때도 있잖아요. 바로바로 질문하시면 돼요. 자, 공동소유는 소유 형태가 세 가지가 있죠. 총유가 있고요, 합유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공유가 있죠.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있는 합유야. 또 왜 합자만 나오면 자꾸 합유를 쓰죠? 총유, 합유, 공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총유는 종중의 재산 소유 형태 또는 교회의 재산 소유 형태라고 얘기했죠. 이 총유 재산의 특징은 딱 하나야. 지분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분이 없으니까, 지분이 없으면 지분 처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분 처분할 수 없고, 그러면 분할은요? 분할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총유 재산의 구성원들은 총유물을 사용할 수는 있어요. 그 사용 방법도 종중총회, 기타, 규약으로 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관리 방법, 사용 수익 방법 다 어떻게 한다고요? 규약으로 정하면 되는 거죠. 처분할 건지 말 건지 뭘로 정하면 돼요? 종중총회 결의 아니면 규약으로 정하면 되는 겁니다. 지분 처분이 아니에요. 총유물 자체도 처분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규약으로 정하거나 종중총회 또는 사원총회 결의를 정한다. 종중 같으면 종중총회라고 하고, 기타 비법인 사단 같으면 사원총회라고 합니다. 사원총회 결의를 정한다. 예, 더 이상 여기는 할 거 없어요. 그래서 이 사례 가지고 나오면 교회가, 하나의 교회가 두 개의 교회로 분할이 돼서 A 목사 또는 B라고 하는 목사 지도자를 중심으로 나눠졌다라고 할 때, 그러면 이 교회 재산을 각각에게 총유적으로 귀속되는 형태의 교회 분할이 인정되지 않는다요. 무조건 인정되지 않는다. 총유 재산은 무조건 분할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요게 이제 주로 여태까지 답은 다 그거였었어요. 근데 앞에 이제 옆에 곧 주택관리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나올 만한 게 하나가 있어요. 저기는 비법인 사단과 사단법인 재단법인이 시험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좀 더 비법인 사단에 구체적으로 나올 만한 게 있는데, 우리 시험은 이거밖에 없어요. 분할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밖에 없습니다. 분할 안 된다, 이것만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합유라고 하는 거는요, 조합의 재산 소유 형태라고 했죠. 조합이라고 하는 건 공동사업 목적 달성을 하기 위해서 계약을 체결하면 조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공동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계약이 아니니까, 조합은 한마디로 뭐예요? 동업계약인 거야. 동업계약. 여러 사람이 동업해서 뭔가 이익을 얻고자 해서 만들어 놓은 계약을 조합이다라고 얘기하고, 그 조합의 재산 소유 형태를 뭐라 그런다? 합유다. 그럼 조합인 경우에는 영리 목적으로 서로 뭉쳤다는 거죠. 셋이 뭉쳐서 각각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씩 지분이 있네요. 지분이 있으면 지분 처분할 수 있을까요? 지분이 있으면 지분 처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다만 지분을 너무 자유롭게 처분하게 되면 조합이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머지 합의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합의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처분할 수 있다. 네, 이게 이제 여기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면 보존행위나 관리행위 다 어떻게 할 거냐? 이건 내부적인 계약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합의물 자체의 처분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야. 합의물 자체 동그란 거 팔고 네모난 거 사자라고 할 수 있죠. 합의물 자체의 처분행위는 지분 처분 얘기하는 거고, 여기 지분이라고 또 쓰죠.
합의물 자체의 처분행위는 어떻게 한다고요?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되겠죠. 그럼 이것도 전원의 동의요? 과반수요? 이것도 전원의 동의인 거야. 둘 다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이고요. 합의물의 특징은 합의물 분할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거야. 합의물 분할은 절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조합이 존속하는 한 합유 재산을 분할한다는 얘기는 조합을 깨자는 얘기잖아. 해산하자는 얘기죠. 각자 나눠 갖자. 그리고 동업하지 말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분할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자 보세요. 우리 이거 대한민국에서는 동업하라 그래? 하지 마라 그래요? 왜 하지 마라 그래요? 외국 같은 경우는 이 조합이나 동업 같은 거 할 때 보면 역할이 굉장히 잘 분담이 돼요. 역할 분담은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얘가 잘하는 일하고 여기 잘하는 일, 여기 잘하는 일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주면서 서로 합의재산을 조성해서 조합을 조성합니다. 그래서 걔네들 보면은 뭐 코퍼레이션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게 사실은 그거였었어요. 그래서 걔네들 보면은 뭐 리먼 브로스라고 하면 리먼과 브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서로 결합이 돼서 이건 무슨 뭐 저 투자회사 같은 거 이렇게 만들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름 보면 두 사람 세 사람이 서로 결합을 해서 처음에는 조합 형태로 시작을 했다가 나중엔 주식회사 형태로 이렇게 바뀌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한국은 그런 걸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소기업이 잘 크지 못하는 이유는 서로 간에 이런 조합 같은 거 조성을 해서 조합으로서 시작하는 이런 기업이 처음부터 잘 있지가 않아요. 처음부터 뭘 만들어요? 주식회사 형태로 그냥 만들어 버린다고. 근데 사실은 주식회사로 가기 전에 조합 형태의 어떤 결합체가 하나가 더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거기서 어느 정도 뭐 대응력을 갖추고 난 다음에 생존 능력을 갖추고 난 다음에 주식회사로 가는 게 좋은데 이런 형태를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가 서로 간에 역할 분담이 아니라 의리 같은 거 있죠. 인맥 같은 거로 서로 뭉치는 걸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간에 역할이 중복이 됩니다. 여기 두 사람은 지금 일 잘하는데 이 사람 뭐해요? 놀죠. 잡니다. 전화 잘 받고 그래요. 그럼 이 사람은 얘보다 지가 일 더 많이 한 것 같죠. 그럼 수익금 나눌 때 어떻게 나눠야 돼요? 내가 더 받아가야 되잖아. 역할 더 많이 했으니까. 근데 이 사람은요, 나름대로 나도 자면서 집 지켰죠. 나도 자면서 사무실 지켰잖아요. 그렇죠? 샷하면 열고 닫고 이것도 보통 일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기여했다라고 해서 서로 간에 역할이 중복이 되다 보니까 기여분에 관한 평가가 달라져서 항상 분쟁이 생겨서 우린 동업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도 동업을 할 때 역할 분담만 정확히 하고 타인의 역할을 침범하지 않으면 동업관계 괜찮습니다. 중개업자들 셋이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무조건 땅만 한다. 나는 무조건 뭐 상가만 한다. 나는 무조건 주택만 한다. 이렇게 해서 분할을 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지금 일 보러 나갔어. 근데 땅에 관한 거래가 들어왔다고. 그럼 이 사람들이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야지. 받아서 누구 줘야 돼? 무조건 여기 줘야 돼. 내가 했으니까 나도 나눠줘. 그러면 안 되는 거라고. 이런 역할 분담이 철저히만 되면은, 그래서 상대방이 할 걸 욕심만 안 내면 동업도 괜찮습니다. 아주 괜찮습니다. 근데 또 이런 게 있어요. 땅이요? 상가가 아니고? 몰라요. 이래버리죠 또.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는 서로 간에 동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서로 이렇게 딱 오픈해서 이 사람이 없을 땐 땅 업무도 둘이 알아서 성심성의껏 해주고, 이 사람이 없으면 둘이서 상가 업무도 성심성의껏 해주고, 가서 안내도 해주고 다 이렇게 해주는 거야. 해주되 각자의 업무는 각자에게 전부 이렇게 토스해주는 식으로 해서 얼마든지 조합 형태로 뭐 법인 비슷하게 만들 수도 있죠. 중개법인하고 개인 중개사하고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가 조금 다른 게 있죠. 그래요. 그래서 법인 같은 것도 이렇게 법인 전 단계에서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유죠. 시험에 주로 나오는 거 이거 공유예요. 이 공유자는 그 지분 비율로 공유물 전부를 사용하고 비용을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유 관계에 있어서 공유자가 세 사람이다라고 하면 그 세 사람은 뭐가 있다는 얘기죠? 지분이 있다는 얘기죠. 지분 비율로 공유물 전부를 사용한다는 얘기는 A가 사용할 때도 공유물 전부를 사용하고 B가 사용할 때도 전부 사용하는데, 지분 비율로 사용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전부 사용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날짜 가지고 간단하게 계산하면 하루 가지고 계산해도 얼마든지 시간 가지고 계산할 수 있죠. 날짜 가지고 한 달 가지고 계산하면 30일 중에 A가 20일 쓰고 BC가 각각 5일씩 쓰면 되겠죠. 이렇게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지분 비율로 공유물 전부를 사용하고 그에 따라서 비용을 부담한다. 한 달 동안에 수리비 유지비가 60만 원 나왔으면 한 달 동안에 3분의 2의 이익을 가져갔던 A가 3분의 2 비용 부담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용도 지분 비율로 부담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분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 지분은 처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주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공유자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서로 간에 결합을 해서 공동 소유하게 된 건 아니에요. 특별한 목적 없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같이 소유하게 됐다. 그런 개념이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분 비율로 공유물 전부를 사용하고 그 비용을 부담한다. 그래서 그 지분은 아주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고, 또 이 공유물에 대해서 침해가 생겼대요. 외부에 어떤 침해가 있어서 그 사람에게 손해배상 청구해야 되겠죠. 그 손해배상 청구하는 건 뭐죠? 채권적 청구권 행사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지분 비율로 청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지분권 행사냐 아니면 보존행위냐 이걸 좀 따져야 되는데요. 공유자가 대외적으로 채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는 건 뭘로 봐요? 지분권 행사로 보는 거고, 보존행위는 물권적 청구권 행사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보존행위로 봅니다. 그러면 지분은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만 지분권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보존행위는 소수 지분권자도 목적물 전부에 대해서 보존행위할 수 있다. 그럼 쉽게 얘기하면 채권적 청구권 행사하는 건 자신의 지분만 채권적 청구권 행사해야 되고, 물권적 청구권 행사는요, 소수 지분권자도 공유물 전부에 대해서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그럼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ABC가 셋이서 갑한테 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했는데 매매대금 다 줬어요. 매매대금 다 줬는데 갑이 아직 소유권 이전 등기 안 해주고 있다고. 그럼 A, B, C 세 사람 중에 A가 지분이 가장 많잖아요. 그럼 A 혼자서 갑한테 야 나한테 3분의 2, B한테 6분의 1, C한테 6분의 1씩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줘 라고 해서 대표로 가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없어 반씩인데, 없어요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이건 뭐야 이거는. 그럼 들어보세요. 있어요 하면 손 들어보세요. 할 수 있다. 근데 손 안 드시는 분은 뭐예요 그럼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손 안 드시는 분은? 아무 생각 없이 답이나 얘기해라 그런 얘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여기 뭐 행사하는 거지 지금? 이 사람들이? 채권적 청구권 행사하는 거잖아요. 채권적 청구권 행사는 자기 지분만 행사해야지 남의 지분권까지 행사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얘가 소유권 이전 등기 안 해주니까 이쪽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일까? 채권적 청구권일까? 채권적 청구권이니까 자신의 지분만 청구해야지. 시험에 절대 채권적 청구권은 지분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안 나온다고. 지금 금방 얘기했던 게 우리 시험에 한 5번쯤 나온 지문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A, B, C 또 A하고 B가 각각 절반씩 지분을 취득하기로 하고 갑으로부터 공유물을 매수했는데, 갑이 대금을 완납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지 않으면 공유자 중 한 사람인 A가 자신에게 2분의 1, 또 B에게 2분의 1씩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럼 대금을 완납했다는 얘기가 앞에 있으니까 뭔가 강력하게 행사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있죠. 하지만 이거는 채권적 청구권 행사이기 때문에 A는 자신의 지분만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B의 지분은 청구할 수 없어요. 그리고 조금 덜 나왔던 게 하나가 있어요. 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다 돼 있었는데 을이 얘네들의 등기를 말소하고 지 이름으로 무효 등기를 가지고 있다고. 그럼 원래는 A, B, C가 소유자로 등기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걸 얘가 지우고 지 이름으로 무효 등기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C가, 소수지분권자 C가 와서 야 무효등기 말소해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예, 무효등기 말소하라고 청구할 수 있죠. 이건 뭐죠? 물권적 청구권이니까 무효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A, B, C가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던 걸 을이 무단으로 말소하고 자기 이름으로 등기했으니까 그 등기가 무효등기잖아요. 그럼 무효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는데, 무효등기 말소 청구하지 않고 얘가 D한테 나한테 6분의 1, B에게 6분의 1, A한테 3분의 2 이전 등기해라 라고 청구할 수는 있어요 없어요? 이것도 있는 거야. 이건 뭐죠?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형태로도 청구할 수 있다고. 이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무효등기 말소 청구 절차를 줄여놓은 거라고 얘기했죠. 예, 줄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소송물이 같은 거예요. 같은 소송물이다. 이거 우리 등기 청구권 쪽에서 한 것 같은데 그죠? 예. 이게 그러니까 적으려고 하지 말고 이거 더 계속해서 모르면서 자꾸만 적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이제 안 알려줄 거예요. 잘 보세요.
이게 적지 말라고 그러고 한두 번 한 게 아니라고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굉장히 많은 데서 이걸 활용을 한다고. 그리고 시험에 한 번은 언급이 되는데 말할 때마다 적고 물어보면 안 들은 척하고 그러면 자 보세요. A 소유 부동산을 갑 소유 부동산을 갑이 을한테 맡겨놓고 외국에 유학 갔더니 얘가 등기 서류를 위조해서 지 이름으로 등기했다고. 그럼 소유자 된 거야 안 된 거야? 안 된 거죠. 근데 이렇게 등기 갖추고 있어서 자기 것처럼 을한테 병에게 양도해서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해줬다고 얘가 소유자 된 건 아니죠. 이게 다 무효잖아요. 근데 얘한테 다시 양도했다고. 그래서 등기까지 했다고 해서 얘가 소유자 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다 지네들이 소유자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나중에 갑이 돌아와갖고 을한테 야 무효 등기 말소해라 라고 해서 이게 말소가 됐다는 거예요. 말소가 됐으면 이 등기는 이제 원인 없는 등기로 밝혀졌죠. 그럼 이걸 근거로 해서 여기다가 무효등기 말소 청구해야 된다고? 그럼 이게 원인 없는 등기가 되면 이것도 또 무효등기 말소 청구 소송 제기해야 되죠. 이게 무효등기 말소 청구 소송 3번 하면 집에 갈 때 어떻게 간다 그랬어요? 허리 구부리고 간다 그랬죠? 예, 그래. 그것만 기억나면 안 돼. 그러니까 한 번에 해치우기 위해서 얘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여기다가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이 무효등기 말소 청구 절차를 줄여놓은 게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시험엔 이렇게 안 나오고 여기서 물어봐 버려요. 여기서 자 A, B, C로 공유 등기가 되어 있는 그 물건을 갑이 아무 원인 없이 말소해서 자기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였다. 공유자 중 한 사람인 C 소수 지분권자가 등장합니다. 항상 얘한테 와서 무효 등기 말소 청구할 수는 있으나 각 지분별로 이전 등기 청구할 수는 없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지분별로 이전 등기도 청구할 수 있죠. 이거 그 원인이 뭐라고요? 매매가 아니라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다. 이렇게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같은 말인 거예요. 이게 같은 말이고 돌아서는 순간 적고 있죠 지금. 그 다음에 관리행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야. 관리행위는 지분의 과반수라고 얘기했죠. 여기서 관리행위라고 하는 건 공유물의 사용수익 방법을 정하는 거야. 여기서 소수 지분권자 얘 하나 가지고는 안 되죠. 지분의 과반수라고 했으니까 A 혼자서는 가능하잖아요. A 혼자가 이거 내가 다 쓸래. 니네들 쓰지 마 라고 할 수도 있고 요만큼은 내가 쓸 테니까 니네들 여기 건너오지 말고 여기만 써 라고 할 수도 있다고. 그럼 A가 나 요만큼만 내가 배타적으로 쓰고 니네들은 쓰지 마. 여기는 니네들이 알아서 쓰든지 말든지 이랬대요. 그러면 B하고 C도 여기 사용할 권리가 있잖아요. 지분 비율로 사용할 권리가 있죠. 그 사용하지 못한 부분은 얘가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거야. 사용하지 못한 부분만큼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질문 분명히 옵니다. A가 여기 안 쓰지 않습니까? 그 부분 얘가 쓰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그건 지가 안 쓰는 거지. 공유자가 자기가 쓸 권리가 있는데 자기 지분이 있는데 사용하지 않는 것까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 부분을 지가 안 쓰는 건 지가 알아서 안 쓰는 거고 B하고 C는 이 부분 사용할 권리가 있잖아요. 6분의 1, 6분의 1씩 사용할 권리가 있죠. 근데 지 혼자 배타적으로 쓰겠다 그랬죠. 그만큼 얘한테 뭐가 생긴 거죠? 손해가 생겼어요. 손해배상 내지는 A가 취득한 이익은 부당이득이라고 해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는 겁니다. 또 이제 이걸로 나오는 거야. A가 갑에게 임대를 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사용수익 방법을 정하는 건 관리행위의 일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거나 상가 건물 같으면 임대차 계약을 갱신해 준다든지 갱신 거절을 한다든지 이게 다 사용수익 방법을 정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지분의 과반수권자가 혼자서 할 수 있어요. 혼자서 할 수 있으면 얘가 B하고 C가 엄청나게 반대하는데도 갑에게 임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임대차 할 수 있죠. 그럼 여기서 임대인은 누굴까요? A, B, C일까요? A일까요? A가 혼자 임대인이에요? 그죠? 과반수 지분권자는 사용수익권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A 혼자 임대인인 거예요. 그럼 B하고 C는 임대에 동의하지 않았죠? 엄청 반대했다니까 임대하지 말자고. 그럼 B하고 C가 가고 갑한테 나는 임대에 동의한 적이 없으니까 너 한 달 중에 20일만 쓰고 10일은 우리한테 내놔 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얘기하면 닥쳐로 끝난다 그랬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월 임대해서 60만 원 받을 게 있었다. 그럼 60만 원이 얘한테 귀속이 되면 얘가 40만 원 갖고 10만 원씩 나눠줘야 되거든요. 그 부분은 부당이득이 되니까. 그랬더니 B하고 C가 가서 설득합니다. 야 60만 원 중에서 A한테 가는 건 40만 원이고 B, C 우리한테 각각 10만 원씩 오는 거니까 그럼 얘한테 60만 원 다 보내지 마. 치사해서 나 그냥 직접 받을래 라고 하면 얘가 또 뭐라 그런다 했어요? 닥쳐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 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권리 의무인 것이지 공유자가 개입할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갑은 A한테만 사용 수익이 가능한 상태로 제공해 주시오라고 요구하는 것이고 또 A한테만 차임을 지급하면 되는 것이지 분할해서 얘들한테 지급할 것까지는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닥쳐 두 번 가지고 끝냈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해야 될 거는 처분이야. 공유물의 처분과 공유물의 변경입니다. 이 처분 변경은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전원의 동의. 자, 이 처분 변경은 특별히 나올 거는 없습니다. 나올 건 없고 여기에 이제 판례가 얘기하고 있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지분 처분은 자유롭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분에 처분 금지 특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처분 금지 특약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처분 금지 특약은 등기할 방법이 없어요. 이건 등기 대상이 아니에요. 등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처분 금지 특약은 지네끼리 내부적인 채권적 효력만 있지 제3자에게 대항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셋이서 새끼손가락 걸면서 우리 지분 팔기 없어. 그래, 그러자라고 했대요. 근데 C가 지분을 D에게 양도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D가 와갖고 나 소수지분권자 그러고 들어왔겠죠. 그럼 A하고 B하고 뭐래? 약속이 있었는데 C하고 지분 팔지 말자고 약속이 있었는데 그래도 D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 거야. 그럼 A하고 B가 C 찾아가갖고 야 팔지 말랬는데 왜 팔았어? 그래서 나한테 손해가 생겼으니까 손해배상해라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소수지분권자 D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그리고 등기할 방법도 없어요. 내부적인 채권적 효력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공유물의 분할입니다. 공유물의 분할. 공유물 분할은 공유물 나누자는 얘기잖아요. 이 공유물의 분할은 자유입니다. 아주 자유롭게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공유자는 언제든지 모든 공유자 또는 일부 공유자를 상대로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다만 공유물이 분할되기 위해서는 분할 절차에는 전원이 참석해야 되는 거야. 협의에 의한 분할도 전원이 참석해야 되고 재판상 분할도 전원이 참석해야 돼요. 그래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은 필요적 공동소송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분할 절차에서 한 사람이라도 빠진 분할 절차는 전부 무효입니다. 아시겠죠? 협의에 의한 분할이든 재판상 분할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분할은 자유고 자유롭게 분할 청구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분할 청구할 수 있는데 이 분할 금지 특약도 할 수 있어요. 분할 금지 특약도 할 수 있는데 이걸 불분할 특약이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이건 5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해서 할 수 있고 등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갱신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럼 등기하게 되면 제3자에게 대항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겠죠. 분할금지 특약은 등기할 수도 있고 등기하게 되면 제3자에게 대항도 하고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또다시 갱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특약은 지금 두 개네. 지분의 처분금지 특약이 있었죠. 이건 채권적 효력밖에 없어요. 분할금지 특약은 뭐 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등기해서 제3자에게 대항도 할 수 있는데 분할 방법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뭐예요 이거? 협의에 의한 분할이죠. 협의에 의한 분할이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때 그때 뭐 한다 그랬죠? 재판상 분할한다. 그럼 협의에 의한 분할은요 3개 중에 하나 그냥 협의로 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현물로 분할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매각을 통해서 대금으로 분할할 수도 있고 아니면 분할을 원하는 자가 한 사람밖에 없으면 걔한테 가격 배상하고 나머지 공유자 중 한 사람이 지분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가격 배상 방식으로도 할 수 있는데 하게 되면은 협의에 의해서 분할하는 건 합의에 의한 분할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죠? 이거는 계약으로 분할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분할을 했으면 뭐 해야 됩니까? 등기함으로써 분할의 효력이 발생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재판상 분할은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때 재판상 분할하는 거잖아요. 협의가 일단 성립이 됐는데 세부 분할 절차에 협력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여기 현물로 분할하기로 했는데 분할하러 가자 그랬더니 인감도 안 띄워주고 계속 뺀질거리고 있어요. 그럼 재판상 분할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겁니다. 그때는 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지 재판상 분할 청구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상 분할은 원칙이 뭡니까? 원칙이 현물이죠. 원칙이 현물인데 예외적으로 이거 두 개 중에 하나 대금으로 분할을 할 수 있는데 대금으로 분할할 때 뭐 해야 되죠?
경매하는 겁니다. 법원에서 하는 거니까 법원에서 경매 실행해 버리는 거고요. 아니면 우리 판례가 뭐도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가격 배상도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가격 배상으로 판결해 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요. 요거 최근에 나온 판례 하나 재밌는 거 있었죠.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서 재판상 분할이 진행되던 중에 당사자 간에 협의 분할 조서가 들어왔다는 거야. 재판상 조정 조서가 협의에 의해서 성립했다. 재판상 뭐요? 조정 조서가, 재판상 분할 조정 조서가 협의에 의해서 성립해 버렸다. 원래 이제 민사재판 같은 거 할 때는 당사자 불러놓고서 판사가 때리기 전에, 선고하기 전에 둘이 협의하시죠. 그래서 협의해서 조정조서에다가 각서 이렇게 서로 간에 이렇게 사인한다고. 그럼 판사가 이쪽에 50 주고 이쪽에 50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협의에 의해서 이쪽에 60 주고 이쪽에 40 줘야 되겠다라고 조정이 쓰잖아요. 그럼 판사 생각하고 달리 조정한 내용대로 판결해 준다고. 그래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서 재판상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원래 재판상 분할이 이루어지면 분할이 판결이 확정이 되면 권리 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판결이 확정이 되면 등기하지 않아도 확정 판결과 동시에 뭐예요? 분할의 효과가 발생을 하는데 여기 새로 나온 판례가 하나 있잖아요. 전원협의체 판결이 하나가. 이 재판상 분할 과정에서 재판상 조정조서가 협의에 의해서 성립한 경우에는 그럼 그 판결은 재판상 판결로 봐야 돼요? 재판상 분할로 봐야 돼요? 협의에 의한 분할로 봐야 돼요? 그렇죠. 이번에 바뀐 판례가 그거예요. 그때도 판사에 의해서 결정이 된 거니까 재판상 분할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게 기존의 판례였는데 지금은 어떻게? 협의에 의한 분할로 봐버려요. 그래서 그 협의 내용들은 뭐가 돼야 된다? 분할 등기가 된 때 분할의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게 이번에 새로운 판례고, 엊그저께 우리 판례 공부할 때 했던 거죠. 했던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재판상 분할은 이렇게 하게 되는데 분할의 효력이 발생하는 건 판결이 확정이 됐을 때 등기하지 않았어도 권리 변동의 효력이 그냥 발생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현물로 분할하는 걸 전제로 해서 원래 A, B, C 이렇게 가지고 있던 거잖아요. 3분의 2, 6분의 1, 6분의 1씩 가지고 있던 게 분할이 됐다는 거예요. 분할이 돼서 이렇게 금 가지고 있을 때도 A, B, C 소유잖아요. 그럼 여기도 A, B, C 소유였겠죠. 여기도 누구 소유였을까? A, B, C 소유였을 테고 여기도 A, B, C 이렇게 세 사람 소유였잖아요. 이게 합쳐지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합쳐지면 이렇게 되는 건데 요게 이제 이렇게 분할이 됐다는 거야. 이렇게 분할이 돼서 요거는 A가 혼자 갖기로 했다. 그러면 B하고 C가 자기의 지분을 A에게 양도한 거예요. 요거는 C가 혼자 갖기로 했다. 그러면 A하고 B가 C에게 지분을 양도한 것이고 요거는 B가 혼자 갖기로 했다. 그러면 A하고 C가 B에게 지분을 양도한 게 되는 거죠. A하고 C가. 그렇죠? B에게 지분을 양도한 건데 이렇게 서로 간에 매도인의 지위를 놓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B하고 C는 A한테 그 지분 비율로 매도인으로서 담보 책임지는 거고요. 여기도 A하고 B가 C에게 매도인으로서 담보 책임지는 겁니다. 여기도 A하고 C가 B에게 매도인으로서 담보 책임을 지면 된다. 그래서 각각 그 지분 비율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거 하나 하고, 혹시 이거 분할되기 전에 여기에 저당권이 설정돼 있었대요. 그럼 그 저당권도 사실은 여기 전부에 대해서 저당권이 있었던 거잖아요. 전부에 대해서 저당권이 있다가 A, B, C 세 사람 소유였다가 A 소유로 바뀌었죠. 소유자가 바뀐 거야. 여기에도 3분의 2, 여기에도 3분의 2, 각각 3분의 2씩 지분에 대하여 저당권이 그대로 존속하는 거야. 저당권이 설정돼 있다가 소유자가 바뀐 거밖에 없는 거잖아요. 분할돼서. 그러니까 하나의 피담보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권이 몇 개가 생겼어요? 3개가 생겼기 때문에 3개는 서로 공동담보의 형식을 갖게 된다. 공동저당의 형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면 공유관계도 다 했는데요. 자, 거기 공동소유. 자, 물건이 지분에 의해서 수인의 소유로 된 때는 공유로 하는데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뭐라고 돼 있어요? 추정한다. 그럼 여기 지금 A, B, C 지분 없이 A, B, C 세 사람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세 사람의 지분은 각각 3분의 1씩으로 봐야 되겠죠. 근데 이건 추정적 효력밖에 없으니까 지분이 표시되어 있으면 표시된 만큼 지분을 갖게 되는 거죠. 항상 추정적 효력은 반대 증거가 제시되면 깨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공유라고 하는 건 하나의 소유권을 지분 비율로 분량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이고요.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 비율로 사용 수익하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자, 지분권 행사는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어요. 지분의 처분은 공유자는 그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고요.
대외적으로 채권적 청구권 행사하는 건 지분권 행사로 봐야 된다. 그 다음에 공유물의 보존관리 처분인데, 보존행위는요, 각자가 단독으로 전부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고, 물권적 청구권 행사가 보존행위로 봐야 되겠다. 관리행위는 사용수익 방법을 정하는 것, 지분 과반수로 정해야 되겠죠. 예, 또 처분 변경은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데, 지분을 대외적으로 주장할 때, 대외적으로, 내부적이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대외적으로 주장할 때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또는 제3자에게 자신의 지분을 침해당한 경우에 그 지분을 침해하는 다른 공유자 또는 제3자를 상대로 단독으로 지분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게 지분권 행사잖아요. 내 지분이 3분의 1이다, 내 지분이 6분의 1이다 라고 하는 건 자신의 지분권 행사죠. 그러니까 자신의 지분에 관해서 확인 청구 소송 제기하는 건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건방지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A가 내 지분이 3분의 2다 라고 하는 것만 확인받아야지, 내 지분의 3분의 2고 니들은 각각 6분의 1이지 라고 이걸 확인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훨씬 많지 이거죠. 그럼 야구르지 이런 그 얘기잖아 그거는. 그러니까 뭐만 확인해야 된다? 내 지분이 얼마다 라고 하는 것만 확인해야지, 나머지 공유자의 지분이 얼마다 라고 하는 건 지가 다툴 게 아닌 거예요. 자, 그리고 수인이 공동으로 부동산을 매수했는데, 자 보니까 갑한테 A, B, C 셋이서 샀다 그런 얘기잖아요. 매수했는데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하지 않는 경우에 각 공유자는 단독으로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각 공유자의 방해 제거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인데, 보세요. 조금 아까 을한테 A가 됐든 B가 됐든 C가 됐든 무효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아니면 A한테 3분의 2, B에게 6분의 1, C에게 6분의 1씩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요. 그런데 그 기간이 한 달 정도 됐다고. 그럼 한 달 동안 이거 임대했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이 60만 원이라고 예를 들면, 그럼 60만 원의 손해가 생겼잖아요. 그럼 각각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것도 C가 혼자 와갖고 나한테 6분의 1, B에게 6분의 1, A한테 3분의 2씩 손해배상해라 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안 되는 거지. 손해배상 청구는 뭐야? 또 채권적 청구권이니까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 자신의 지분에 관해서만 청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효등기 말소 청구 소송은 소수 지분권자 혼자서 할 수 있지만, 그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청구권은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용어 가지고 하나 헷갈리는 거 나와요. 공유관계에서 용어 가지고 헷갈리는 거 잘 한번 들어볼게요. 맞나 틀리나. 그래요. 소수 지분권자 C는 공유물에 대하여, 공유물 전부에 대하여 단독으로 매매할 수 있어요 없어요? 소수 지분권자 C는 단독으로, 나머지 공유자 동의 없이 단독으로 공유물 전부를 매매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것도 한번 손 들어봐. 없다. 있다. 있다죠. 매매니까 있는 거잖아. 매매는 채권행위니까.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없다야. 소수지분권자 C는 나머지 공유자 동의 없이 공유물 전부를 처분할 수 있다. 그럼 틀렸지. 그럼 처분행위를 했다. 그럼 무효잖아요. 무효인데 전부 무효가 아니라 그때는 자신의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만 무효다. 이렇게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좀 왔다 갔다 한다. 그 무슨 소리냐 이러고 있는데, 앞에는 매매했다고 얘기했고 뒤에는 뭐라 그랬어요? 처분했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채권행위고 이건 뭐죠? 물권행위잖아요. 타인 물건 매매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타인 물건 매매할 수 있죠. 그러니까 소수지분권자도 공유물 전부를 매매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 전부를 처분했을 때는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여기는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뭐예요? 유효예요. 유효. 타인 권리 매매한 거야. 소유권 취득해서 어떻게 해요? 이전해 주든지 아니면 나중에 동의받아서 이전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매 자체는 무슨 행위니까? 채권행위니까 무권리자의 행위도 유효죠. 그래서 이것도 두 개, 매매하느냐 처분하느냐 이거 가지고 또 여러분 혼란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자, 방해 제거와 손해배상 청구는 이제 구분을 했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요, 거기 디귿하고 리을이 지금 이제, 디귿이 뭐야? 공유자 중 한 사람은 공유물에 격려된 원인무효 등기에 관하여 각 공유자에게 해당 지분별로 진정명예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을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다. 조금 아까 설명드린 거죠.
다른 공유자 또는 제3자가 공유물 사용을 방해하는 경우에 보존행위를 근거로 각 공유자는 단독으로 방해 제거도 청구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목적물 반환 청구잖아요. 이것도 물권적 청구권이죠. 그러나 침해 행위가 불법 행위를 구성하는 경우에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각 공유자가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부당이득 반환 내지는 손해배상 청구는 채권적 청구권 행사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공유물 분할 자유와 분할 금지 특약인데, 분할 금지 특약 5년 이내의 기간으로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분할은 자유다라고 했습니다. 분할 방법은 한쪽 가로 2번에 원칙이 뭐예요? 협의에 의한 분할인데 현물, 대금, 가격 배상이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으면 재판상 분할입니다. 필요적 공동소송이다. 원칙이 현물, 예외적으로 대금 분할이었다. 그 다음에 판결에 의해서 가격 배상도 가능하다. 그리고 공유물이 분할이 되면 공유관계는 종료가 되고 분할의 효과는 소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각각 지분 비율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지게 된다.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요, 5번에 보시면 공유자 전원이 분할 절차에 참가하지 않은 공유물의 분할은 무효이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합유입니다. 합유. 조합의 재산 소유 형태다라고 했고요. 합유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합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합유물의 분할은 불가능하고 지분 처분할 수 있죠. 나머지 합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서 지분은 처분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총유재산입니다. 총유재산은 비법인 사단의 재산 소유 형태를 총유다라고 얘기하고요. 총유물에 대한 지분, 총유물은 지분이 없다 그랬죠. 지분이 없으니까 지분 처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수익은 할 수 있는데, 총유의 등기인데, 이 총유의 등기는, 부동산 총유는 등기하여야 하며 등기 신청은 사단 자체의 명의로 하고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일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이제 비법인 사단으로서 종중이나 교회 있잖아요. 이 종중이나 교회가 재산을 취득할 때 부동산을 취득할 수도 있죠. 그럼 그 부동산을 취득을 할 때는 누구 이름으로 취득하는 거야? 교회 이름으로 취득해요? 아니면 목사 이름으로 취득해요? 교회 자체, 법인이 아닌 교회 자체 이름으로 취득해요? 예, 그래요. 그게 이제 바뀐 거야. 전에는 목사 이름으로 취득을 했어요. 목사 이름으로 취득을 했는데 이제 이게 바뀌어가지고 교회 자체도 비법인 사단 자체도 등기할 수 있어요. 또 만약에 이게 소송이 이루어지죠. 그럼 비법인 사단은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권리 능력이 없다라고 하지만 소송에 있어서도 소송의 당사자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때는 교회 목사를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저께 이거 딴 데서 했는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자꾸만 교회 예를 좀 들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비법인 사단은 교회하고 종중에 가장 예가 많고 분쟁도 다 그거예요. 여기서 혹시 신앙심이 굉장히 깊으신 분은 좀 죄송하긴 해도 분쟁은 다 교회 분쟁 아니면 뭐예요? 종중입니다. 종중 분쟁은 뭐가 일어나요? 종손. 전에는 종중 자체 이름으로 등기가 안 되니까 누구 이름으로 등기돼 있어요? 종손 이름으로 등기가 돼 있었다고. 그럼 종손이 사망하시면 그 다음 종손. 그래서 종갓집 자식들은 재산이 많잖아요. 자기 재산인지 종종 재산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야. 몇 대 이렇게 지나면. 그래서 종중 재산을 자기 재산인 줄 알고 처분하게 되면 그래서 맨날 고소당하고 그래서 꼴인되고 막 그러는 거야. 구속되고 사기로 막 끌려 들어가고 막 이런 게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종중 재산은 이제 종손 이름으로 등기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종중 자체 이름으로 등기하고, 종중 재산에 관한 소송은 그 종중 자체를 대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송에 있어서도 당사자 능력이 있고 등기 능력도 있다. 아시겠죠? 어때? 안 듣는 것 같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요, 123페이지부터 이제 제한물권이죠. 지금까지 소유권을 했고요. 소유권을 제한하는 물건을 제한물권이라고 얘기를 하죠. 소유권을 제한한다. 왜 제한물권이라고 얘기했냐면, 소유권은 세 가지 권능, 그 다음에 가치는 두 가지 가치로 나눠지죠. 소유권은 물건에 대한 전면적이고 완전한 지배권인데요, 물건에 대한 사용, 수익,
처분의 권능을 소유권이라고 하잖아요. 가치로 나누면 이 가치가 무슨 가치예요? 이용 가치잖아. 그리고 이거는요, 교환 가치에 대한 지배권이잖아요. 이용 가치와 교환 가치만 별도로 띄어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는데 이 행위를 완전히 양도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얘기해요? 설정한다는 얘기야. 설정해주면 이 설정 행위는 다시 이게 소멸하면 다시 월 소유자에게 복귀하는 경우도 있다고요. 이 행위를 설정이라고 하고, 이걸 뭘 설정한다고 얘기하죠? 용익물권을. 이거는 뭘 설정한다고 얘기해? 담보물권. 그럼 설정자는 이 관계에서 담보물권자가 설정자예요? 아니면 소유자가 설정자예요? 소유자가 설정자라서 처음에는 이게 원래는 소월정이었다 이렇게 얘기했죠. 예. 이거 시험장 앞에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분명히 설정자하고 권자하고 헷갈려요 라고 하는 거예요. 설정자는 다 그냥 소유자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는 소월정이었는데 1922년에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 통과가 되면서 소월자가 없어지고 그냥 설로 아니면 솔로 이렇게 바뀐 거예요. 소월이 없어졌어요. 없어진 거고 설정행위다. 용익물권 3개 있죠. 전 세계적으로 용익물권은 지상권하고 지역권밖에 없는데 한국에만 하나 더 있는 게 있죠. 전세권이 있어요. 담보물권 3개가 있죠. 유치권, 질권, 저당권 정도입니다.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보통 이제 한 3개 정도가 있는데, 그 독일 같은 경우에는 질권이 하나가 또 있고요. 한국도 다른 그 담보물권이 하나가 또 있고, 한국도 유치권을 하나 별도로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민법상의 유치권하고 조금 유사하면서도 약간 다른 유치권, 이걸 별도의 특별법으로 만들게 되면 분명히 공인중개사 시험에 들어옵니다. 예, 들어오는데 그거 들어오기 전에 빨리 따고 나가야 돼요. 작년서부터 계속해서 만드는데 내가 보니까 엄청나게 복잡하더라고요. 민사유치권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만들려고 공청회 하고 있어요. 공청회 하고 있는데 다 민법 교수들이 가서 하고 있는 거야. 보니까. 그럼 민법을 전공했던 교수들이 하게 되면 이거는 민법의 시행령으로 만들어 버렸다. 그럼 무조건 우리 시험에 포함되는 거고, 별도의 법률로 만들었다 그래도 아마 공인중개사 시험 범위에 낼름 들어올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의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자꾸만 중개사 시험을 뭔가 변화를 주려고 자꾸 하고 있거든. 근데 민사유치에 관한 법률이 단위법령으로 하나 생겨가지고 공인중개사 시험에 들어온다 그러면 아마 시험이 그래도 2문제 이상은 못 낼 겁니다. 작년에 유치권에 관한 규정이 작년에 시험에 3문제가 나왔어요. 유치권이 3문제가 나왔다고 작년에. 되게 웃기더라고. 그래서 야, 이제 이 유치권을 자꾸만 강조하는 이유가 이게 유치권 이거 법률로 만들어 갖고 우리 시험에 포함시키려고 하는가 보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더라고. 이제 언젠지 몰라요. 하여튼 이거는 뭐 하루아침에 갑자기 포함시키겠다 그러면 그건 포함되는 거니까. 어차피 민법 안에 있는 유치권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니까 이건 포함시키면 포함될 가능성도 있어요. 하루아침에. 하여튼 금년에 시험 실시 공고 날 때 안 들어가 있었어요. 계략적인 공고 날 때. 이제 공고가 나겠죠. 근데 만약에 그게 금년 시험에 포함시키려면 연초에 공고했어야 된다고. 근데 공고가 없었으니까 금년 시험에는 포함 안 되고, 혹시 이번에 시험 공고 내면서 내년에는 포함시키겠다라고 같이 공고할 수도 있겠죠. 그럼 공부할 게 더 많아집니다. 문제 양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공부할 게 많아지는 거야. 공부할 게. 이 옆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요, 물권법 8문제 나오죠. 8문제 나와. 우린 14문제 나오잖아, 물권법이. 여기 8문제 나오면서 질권까지 들어가요. 채권법 8문제 나오면서 채권 총론도 들어가고, 위임, 도급, 부당이득, 불법행위 다 들어가요. 채권 총론까지 들어가고. 그러니까 문제 몇 개 안 나오면서 양이 많아지니까 공부할 양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예요. 어디서 나올지 모르니까. 그럼 피곤해지는 겁니다. 엄청나게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년에 붙어야 돼. 무조건. 금년에 최소한 1차례도 붙어놔야 돼요. 무조건. 그래요. 자, 좋습니다. 그래서 제한물권 중에서 용익물권, 그 다음에 이제 담보물권 이렇게 할 겁니다. 용익물권 중에서 지상권부터 조금 쉬었다가 계속 할게요.